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형태 잡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그림 그리기에서 어떤 사물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림 그리기에서 그림을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것이 그림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뭐 심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를 약간 왜곡하거나 아니면 뭐 확대 과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림 그리기에서 사실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 그 능력 자체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떤 원초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부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낼 수 있는,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마치 운동선수의 기초체력 같은 그런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보면 무슨 아이들 같은 거 빼고는요, 조금 청소년 정도 되면 거의 미술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다양한 표현 기법이라든가 혹은 어떤 심상 표현이라든가 이것을 응용해내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보다는 사물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적인 어떤 요소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색상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정확하게 이렇게 재현해낼 것이냐가 대부분 그쪽에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육 내용이.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사물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사물을 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물을 꼼꼼하게 실제와 비슷하게 거의 같게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떤 색상에 대한 정보, 혹은 어떤 가로 세울 비율, 크기, 또 혹은 모양 이런 것에 각각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정보를 얻어야 어떤 것을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물을 재현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림 그리기에서 아주 기본이 되고 또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물이 분명히 다 보입니다. 물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도 그 사물의 모양이 잘 보이겠죠. 근데 똑같은 눈으로 그 대상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려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또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타고난 운명적인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림을 그려가는 즉 미술적인 시각으로 접근해가는 방식과 또 일반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 대상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겠지만, 그림의 입장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머리 크기와 전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또 크기는 얼만큼 되고 미술에 필요한 요소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무슨 가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이런, 혹은 섹시하다 섹시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 자체가 미술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그릴 수 없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못 얻고 있기 때문에, 필요라든가 내 필요성,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필요성이나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미술에 필요한 어떤 내가 형태를 잡고자 한다면,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다면 그 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얻어내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어떤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어떤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뭐 머리는 둥글고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 다리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눈이 있다면 어떤 눈이냐 구체. 그 눈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또 사람의 얼굴형도 다 틀리고 머리 스타일도 다 틀리고 몸도 또 사람 이렇게 몸의 크기도 머리와 이런 것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크게 문제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관심이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내한테 관심을 준다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더욱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걸 알려고 하겠죠.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어떤 정확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 눈이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두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재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근본에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그림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가, 혹은 단지 쓰임새라든가 필요성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져야 알죠. 또 알고 있는 것은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어떤 이런 모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건 뭐 두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물의 다양한 요소를 다 인식을 하고 다 정보를 이렇게 안다고 하면 아마 머리가 터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상징성이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종속시키는 그런 형태로 뭐 생각하는 데 익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을 먹는 어떤 그런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용도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무슨 예를 들면 뭐 사랑은 하트 모양이다, 아니면 뭐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무슨 우리가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물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단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물의 구체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집중력이나 아니면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대상을 좀 더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물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사물이 보는 사람, 어떤 내용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선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이 대상으로부터 선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흑백의 정보만 얻고자 한다, 이 대상을 갖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몇 가지 단순한 이 컬러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무채색 계통이고 이거는 아주 유채색 계통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어떤 정보를 내가 얻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이게 참 재밌죠. 똑같은 사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겠고, 만약 이성이라면 이성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고, 부모가 본다면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애인이 보는 모습과 부모가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의 그 숫자만큼 나의 모습은 존재한다. 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대상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결국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산물에서 내가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에는 예를 들면 쓰임새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상징성 쓰임새. 다시 말해서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의 쓰임새 자체는 그림 그리기의 그림 그리는 소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의 어떤 네트워크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만, 단지 형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건 전혀 필요가 없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는 뭐겠습니까? 뭐 크기나 면적, 두께, 길이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겠죠. 형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요소들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거기서 얻는 것, 이런 것이 익숙한 게 필요한 거죠. 일상적인 생활을 해갈 때는 일상적인 어떤 뭐 필요한 정보를 얻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정보와는 좀 다른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 정보를 집중해서 얻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내가 어떤 미술적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뭐 바로 그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도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릴 수 있는 기술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손을 흔들고 연필을 지워준다고 해서 그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얻었지만 조금 더 오래 한 사람과 기술적인 체계가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훈련이죠. 몸을 체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정보 처리된 정보를 이를테면 프린터로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프린터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고화질의 어떤 것을 지원한다면 좀 더 잘 나올 것이고, 옛날에 아주 안 좋은 무슨 도트 프린터 이런 거 가지고 출력한다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전달 안 되는 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물을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기술, 방법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그림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운전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운전을 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실기를 통해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우리는 아는 것들, 내가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에서는 아는 것을 몸의 체계로, 몸으로 체화시키는 이 단계를 또 거쳐야지만 어떤 것이 표현됩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 그림을 말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이 몸을 설득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술적인 요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아는데 방법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또 몸으로 구체적으로 실제 실기를 해보면서 아는 것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몸을 통한 실기는 물론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론만 알아서도 안 되고 실기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혹은 뭐 머리와 어떤 몸이 일치하는 이런 부분이 그림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물론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각의 어떤 맹목적인 어떤 추정, 이것을 좀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휴대폰을 봅니다. 보이죠? 그런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기판이 있고 뭐 자판도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고 LCD 창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거나 어떻게 조립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시골에서 처음 그 휴대폰을 본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알고 있는 것만 보는 건데,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잘못 보거나 혹은 또 잘못된 관점으로 대상을 봄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 오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시각적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각 자체의 한계죠. 우리가 촉각이나 아니면 미각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대상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 아저씨가 불렀는데 오빠가 부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죠. 목소리가 비슷하다면.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손가락을 이렇게 등에 딱 대고 손들어 했을 때 그 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감각기관은 자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시각도 이 시각 자체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교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마치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죠. 내리막인데 마치 올라가게 되고 오르막을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또 실제로 뭐 차가 이렇게 분명히 오르막처럼 느끼는데 차가 기어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건 내리막입니다. 주위의 지형지물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일 것 뿐이죠. 이렇게 시각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 그러니까 한계점에 의해서 대상을 잘못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헛것이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요소도 저런 요소로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웬만큼 키가 뭐 아무리 커도 농구 선수 옆에 가면 아주 작아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야, 너 상당히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작 농구 선수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옆에 그림을 좀 참조를 한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보통 키라 하더라도 어떤 큰 사람 옆에 가면 상당히 작아 보이고, 또 거꾸로 작은 사람도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커 보이는, 이런 것이 이제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물은 시각이라는 건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시각이 가진 한계점이죠. 이 사람을 보면 4명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 뒤에 사람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크기를 재보면 4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원근 투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뒤에 배경이 앞에 있는 것은 크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인식하도록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각적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요소가 더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시각적 오류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명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는 그냥 뭐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웃어 넘기는 경우 있죠. 뭐 잘못 봤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웃기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런 어떤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패션 문화라든가 또 뭐 여성의 미모를 갖고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의 그런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 날씬한 사람이 좀 살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무늬 옷을 입는다든가, 거꾸로 좀 뚱뚱한 사람이 자기 체형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하게 되죠. 뭐 세로 무늬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코디를 하거나, 얼굴이 큰 사람은 머리를 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리거나, 그렇죠? 또 우리가 여성들의 화장술에도 대부분 그런 것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광대뼈를 돌출시켜 보여서 말라 보이게 하는 요소들, 우리가 뭐 입체 화장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눈에 약간 이렇게 보라색이나 푸른색을 칠해서 뭐 이렇게 눈이 들어가 보이게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청바지에서 뭐 어떤 뭐 단이라든가 아니면 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머니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요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어찌 보면 그 몸 바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꾸미는 것은 역시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여러 가지 뭐 조명빨에서 옥지 말자, 뭐 화장빨에서 옥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해 적절히 또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형태라고 하는 요소가 형태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혹은 형태라는 요소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형태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대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만드는 어떤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하게 변하는 어떤 대상, 계속 이렇게 변화하죠. 또 바뀌는 이런 것을 매번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표현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적절히 잘 알았을 때 다양한 사물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저것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형태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물이 저거가 똑같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거가 똑같다, 똑같지 않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이고 어찌 보면 합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일반 상식을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하려면 사람의 생활 원리에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또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이 잘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몸의 구조라고 하면 좀 있어요. 몸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몸이 움직여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식하고 잘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증하거나, 아무래도 검증, 우리가 또 증명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물리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것이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소, 그런 학문들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좀 더 객관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실제로 영화에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돌 위를 걷고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한 45도 각도로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의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진을 찍었다고 쳤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는 사람이 언덕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없는 거죠. 내가 전달에 실패하는 거. 사실적인 어떤 것을 정확히 이 사물과 이 사물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전달에 실패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또한 사람은 이 지구의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렇죠. 어떤 식이든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죠. 반대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은 아니지만 수직에 맞추어 최대한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장은 사물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중력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달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공중으로 붕붕 또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중력이 있다면 사람은 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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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 지구에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 중력이 각각 달라진다면 A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키가 180이었다가 저쪽에 가서는 190이 되거나 혹은 170이 되거나 아니면 옆으로 퍼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인 줄 알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죠?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정한 중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일정한 형태가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정한 형태. 이것은 우리가 뭐 별거 당연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원리가 결국 형태를 잡는, 우리가 일상생활 사람이 이 중력자원과 관계를 맺는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정한 평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전정기관에서 기획기관이 있죠. 이런 기관에서 일정한 평행 유지하도록 하고, 또 지구의 중력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성질, 이거는 지구의 중력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사람의 몸의 시스템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형태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중력장을 향해서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에서 사람이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수평이 된다는 거죠.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만나는 것이 그 형태를 만드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완벽한 수평이라든가 완벽한 수직은 아닙니다. 수학적 개념이죠.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만 비교적 그런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던가요? 왜 TV는 사각형이에요? TV는 완전 평면, 완전 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물론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포함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예전에 브라운관은 이렇게 평평한 게 둥그스름했죠. 브라운관 형태가. 지금은 완평이라고 해서 완전 평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도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모니터도 직사각형이고, 휴대폰도 직사각형이고, DMB도 직사각형이고, 사진도 직사각형이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적인 어떤 모양이나 혹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란 TV가 없고 동그란 모니터가 없고 우리가 동그란 휴대폰 액정을 만들지 못하지는 않겠죠. 어떤 면에서 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휘어져 가고 있는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원리에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직과 모든 이런 식의 어떤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하시면 디지털 카메라, 심지어 그림, 물론 뭐 형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림이나 대상들은 굳이 이런 직사각형의 어떤 틀이나 이런 것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동그랑도 되고요, 뭐 삼각형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인 어떤 대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사각형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캠퍼스 틀이 사각형이죠.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구의 중력장과 그리고 사람의 몸이 가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직과 수평이 하나의 형태 잡기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수직이 있죠? 수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직이 이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되지만 조금만 앞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약간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우측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고, 만약에 이 각도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좌측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직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엎어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고개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리면 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수평이 이 사람이 지금 평평한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 향하고 있는 건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사람의 코가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앞쪽으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측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뭔가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리고 들어갔는지 또 혹은 위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떤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깨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것도 형태잖아요. 내가 내려간 어깨를 위로 올려서 잡으면 형태가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잡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수직과 수평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이 기준이 틀리면 뭐 다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다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놓고 이 사람의 가치관, 그 삶의 어떤 자기 생각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 틀리게 되면 그 대상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그것이 또 문화마다 다 다르지만, 인류 공통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땅바닥을 기고 있으면 그것은 인도네시아든 아니면 몽골이든 아니면 알래스카든 어느 나라도 사람들이 땅을 기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구의 중력적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전정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문화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적인 대상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어디라도 별 차이가 없는 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도 충분히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형태를 한번 형태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형태를 잡는 원리는 어찌 보면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물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와 닮으면 됩니다. 닮았다는 거죠. 닮게 그리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누구를 그린다면 그 사람과 똑같이 닮게 그리는 거죠. 닮게. 그럼 사람은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 닮는다는 말을 수학적으로 바꾸게 되면 뭐냐면 닮은 꼴이라고 하죠. 닮은 꼴. 다시 말해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죠. 비례식. 결국 닮은 꼴이나 비례식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산물을 1:1 크기, 정확하게 1:1 크기로 화지에나 화면을 옮기는 작업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를테면 사람을 그린다면 코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산만한 캔파스나 화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대부분 1:1 크기로 정확한 비율로 1:1 크기로 잡히는 경우는 그림에서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은 사물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이 닮은 꼴의 원리에서 비례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닮아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확대나 축소를 하려면 가로 세울 비율이 일정하게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나거나 일정하게 줄어들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사물의 닮은 꼴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에 그대로 재현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닮은 꼴이에요. 비례식. 비례법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법 외에는 형태를 이렇게 화지에 옮기는 다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죠. 물론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뺏기거나, 그죠? 뒤에 먹지를 만들어서 뺏기거나, 또 사진 위에다가 바로 그리는 거나, 아니면 뭐 슬라이드로 비춰서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은 좀 다르다고 치고, 일단 보고 대상을 옮길 때는 비례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도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식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의 원리는 아시죠? 이렇게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2배가 된다면 28이 되고 세로 길이가 2배가 된다면 24가 되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는 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이런 모양은 똑같다. 이런 것은 중학교 정도에서 배우나요? 수학 시간에 다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비례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는 방법은 형태 잡기에서 가장 유일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게 형태 잡기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앞에 원리는 수직과 수평의 원리를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으려면 일단은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수직과 수평이라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틀리게 되면 틀이라고 하죠. 이 틀이 틀리게 되면 이렇게 이 가로와 세로의 틀이 만약에 이렇게 한쪽이 줄어들게 되면 뚱뚱한 사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로가 늘어나면 이렇게 길쭉한 이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오목골, 볼록골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로와 세로의 틀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이게 뭐 1.5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도 이걸 2배로 많이 확대시킨다면 이건 2가 되고 이게 3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4라든가 5를 두게 되면 이게 쭉 늘어나 버리는 거죠.
결국 틀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틀의 비율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비율을 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학교 미술 시간에 아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연필이나 혹은 뭐 이렇게 붓이나 아니면 잣대를 이용해서 어떤 사물의 형태를 잡는 거 보셨죠? 이렇게 크기, 이렇게 비율,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잡는 것이 뭐냐면, 결국 비례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비례. 물론 그 비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화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화지 크기에 맞게끔. 그게 틀이니까 틀에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틀이 크면 크게 그려야 되고, 틀이 작으면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재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은 결국은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 비례법이라고 하는 형태 잡기 방법을 활용해서 형태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의 다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 비례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틀이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가 늘어난 일정한 비율만큼 반드시 세로도 같이 늘어나야지만 크기가 일정하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물의 어떤 형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하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뭔가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건 1cm, 2cm, 3cm 이런 식으로 재가는 것은 또 거기 맞춰서 기준이 익숙합니다. 또 세로로 되어 있으면 요거에 비해서 요거 이렇게 잡는 것도 익숙하겠죠. 그런데 이 길이를 놓고 옆으로 동시에 옮겨서 이쪽 길이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이 길이에 준하는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눈은 시각적 훈련이 잘 안 되겠죠. 기준이 옆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기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은 여러분 보기 요 경계선 부분이 반 정도로 느껴진다. 왜? 이게 수직의 기준의 상태에서 수직에서 수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편한 데 비해서 이렇게 되면 이 기준과 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훈련을 하면 마치 우리가 수학 곱하기 할 때 옆으로 이렇게 곱하기 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 놓고 쌓아서 곱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똑같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훈련하기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로를 본과 동시에 세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야 가로와 세로의 비례가 맞지 않겠습니까? 같이 반드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을 연결시키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위치예요. 사물의 위치가 됩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레이더 같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어떤 위치 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포착을 해서 그 대상이 어느 위치에 있냐는 것은 알려면 결국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로 한쪽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가로 세로가 반드시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레이더나 지도와 동일한 원리인데 이 수직과 수평이 만약에 흐트러진다면 형태를 알 수가 없겠죠.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형태를 다시 말해 이 한 지점들 자체가 다 어떤 위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그러니까 눈이 있는 위치, 그 위치가 바로 형태가 됩니다. 입술이 있는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또 입술 이쪽의 끝과 이쪽 끝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이것을 연결시키면 입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코의 위치, 혹은 머리카락의 위치,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들. 이 위치를 알아야지만 형태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형태를 잡아갈 때 격자틀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격자틀의 원리가 수직과 수평을 촘촘하게 연결시켜 놓은 마치 레이더나 지도 같은 어떤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림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필요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서 그 사물이 도대체 수평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건물은 이렇게 서 있지만, 건물을 바라볼 때, 당연히 건물은 똑바로 서 있죠. 추를 이용해서 건물을 똑바로 맞춥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 똑바로 서 있지만,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근 투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밑에서 하늘에 있는 건물을 한번 높은 건물을 한번 바라보시면 건물이 가까운 데서 위로 작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와 크기, 아래의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수직이라는 게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수직인지 아니면 사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건물 라인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러니까 천정,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붕을 덮는 기둥과 지붕을 덮는 그 경계선이 하나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옆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스듬히 안쪽으로 좁아져 내려가는 경우, 수평이 안 되고 좁아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의 기준을,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잡아낼 필요가 있죠. 기준을. 그래서 일단 수직 같은 경우는 좀 추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필이나 혹은 어떤 끝을 좀 밑이 무거운 대상을 잡고 이렇게 세워보면 이 선에 걸리는 부분이 수평이 되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추를 이용해서 수직을 잡으면 좋고요. 수평은 참 좀 어렵습니다. 원리는 그냥 이게 지금 화지인데 이렇게 자기가 똑바로 쓴 상태에서 눈높이를 일정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을 똑바로 펴고 시선을 이렇게 똑바로 봤을 때 거기서 자기 눈높이가 일정한 양쪽 끝높이가 맞는 부분을 우리가 수평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그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그 스케치북이라든가 화지를 이렇게 자기 눈높이 좀 더 이렇게 직각으로 놓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수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수평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비례법 말고도 그 형태를 잡는 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기를 이용한 형태의 방법인데요. 그 비례법 외에 다 나머지 방법들은 그렇게 정확한 형태 잡기의 원리라고 정확한 형태를 잡아내는 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보조수단으로서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수직과 수평이라는 기준점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떤 그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항상 정면이나 이렇게 똑바로 있는 모습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 사람만 조금만 고개를 들거나 숙이게 되면 굉장히 그 형태가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 대상의 어떤 그 모양이라든가 형태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학적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혹은 수평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의 어떤 끝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좀 잡다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끝 지점을 연결시키게 되면 좀 큰 동세라든가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데는 이 기울기를 이용한 어떤 이 형태를 잡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큰 동세, 그러니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느낌들 있죠. 운동성 이런 것을 잡아내는 데는 적절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거리 이용법인데, 아무래도 이 거리 이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10cm다 이라면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피트 개념을 쓰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대략 우리가 생각했을 때 1km다 이라면 1km 정도는 어느 정도다, 100m 정도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조금 좁은 1cm나 2cm 정도는 머릿속에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좁은 작은 세밀한 형태를 잡아갈 때는 가로와 세로의 어떤 거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형태를 좀 잡아간다면 좀 더 이렇게 섬세한 어떤 모양을 잡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사물에 손이 있다면 이렇게 손 끝에서부터 수평을 잡고 그 끝과 이 손가락의 거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형태가 틀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크기와 이 안쪽 길이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 전체 이 바깥쪽 거리가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다면 대략 뭐 100%는 분명히 아닙니다. 한 8, 90% 정도 이렇게 대략 형태를 맞추게 되면 비교적 정확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로 부분과 가로 부분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하고 비교가 되죠. 이거와 이건 비교가 됩니다. 그죠? 쉽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와 이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길고, 그죠? 이거하고는 좀 비슷한가요? 이게 또 좀 짧죠?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가요? 이렇게 세로와 가로의 거리를, 짧은 거리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큰 형태, 아주 큰, 이렇게 그 화면에서 그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아주 세밀한 형태를 잡아갈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가로, 세로 비율을 자꾸 이렇게 작은 거리를 맞추다 보면 사람의 시각도 훈련이 되죠. 훈련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형태를 잡아가는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면적 이용법인데요. 이것은 그림 맞추기 원리입니다. 퍼즐 원리죠. 퍼즐 원리. 퍼즐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과 저 모양을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가면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큰 모양을 만들어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장에서 그 여백보기나 이런 데서 했던 이렇게 바깥쪽, 여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안쪽만 보지 말고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이해하고 그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다. 독립적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생각의 전환이죠. 이 어떤 면적을 이용한 형태 잡기를 가능합니다. 주전자인데요. 주전자 뚜껑을 이렇게 보면 뚜껑도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동그란 부분을 분리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전자 안쪽을 한번 볼까요? 요 앞부분, 우린 비어있는 여백인데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역상이죠. 뒤집어서 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전자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주전자 손잡이 여기서 끊었을 때 이 부분도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백도 하나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양과 모양을 비교하게 되면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물체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비교하지 않으면 형태는 거의 다 틀립니다. 사람은 손을 그린다면 손의 안쪽만 요것만 쫓아가서 그려가지고는 이 손가락이 붙었는지 떨어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려면 다 일정하게 간격이 다 일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안쪽에 있는 거리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요 손가락의 물체 안쪽만 바라보고 이 물체에 비어있는 이 여백을 보지 않아서 결국은 공간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람의 손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한 개를 버려버렸으니까 아무리 잘 나와도 50점밖에 안 나오겠네요. 물론 그 50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틀리게 되죠.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의 전환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모양으로, 그러니까 공간도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그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의 적절한 결합이 형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것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이나 색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좀 진행을 해 가다 보면 결국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사진을 흑과 백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명암으로, 이거는 이제 새까맣게 칠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하나는 명암으로 바꿨고 하나는 선으로 바꿨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다 전혀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선으로 표현된 느낌은 아무래도 입체가 없게 명암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입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입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물의 여백과 사물의 경계선 부분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서 뒤에 뭔가가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입체인데, 선으로만 그어놓게 되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기도 하고 너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선으로만 표현해 놓은 되어 있는 요소와 명암이 들어가 있을 때 요소는 아무래도 인식되어지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해갈 때는 결국은 입체를 3차원에 있는 공간에 있는 입체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도 하나의 그 색감이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그림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색감이라든가 공간을 동시에 보면서 그려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은 선으로 이용해서 형태를 잡거나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형태가 조금씩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혹은 또 왜곡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좀 선을 이용해서 형태가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색감을 집어넣으면서 명암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형태가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서 형태를 좀 더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 형태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형태를 잡는 방법을 배우는 목적은 형태를 잘 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 형태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역시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뭐로 돌아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죠. 다른 일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라든가 또 사회 가치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매도당하거나 잘못된 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미술은 괜찮습니다.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남을 해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흐트리거나 뭐 일반적인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헌법에도 예술 표현 창작의 자유가 있다, 이런 뭐 항목도 있듯이 내가 형태를 잡아가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수채화를 한다고 해서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수채화로 표현이 안 된다면 유화로 표현해야 된다면 유화로 배워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겠죠. 수묵화의 요소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두꺼운 느낌을 주는 두툼한 느낌을 주는 입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좀 종속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본다면, 형태를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현대는 도구의 의미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붓이라고 하는 것으로, 붓도 도구입니다. 도구. 연필도 도구고, 그렇죠. 도구가 없이 뭘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말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필이나 혹은 지우개나 혹은 붓이라고 하는 것도 도구일 뿐이고, 뭐 재료가 다 도구죠. 그렇다면 컴퓨터나 슬라이드라든가 슬라이드, 복사기 같은 것도 그림을 그리는데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만 해준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암을, 이 사진이 있는 어떤 대상을 어떤 흑백으로만 싹 바꿀 때, 이럴 때는 컴퓨터를 아주 유용하겠죠.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창을 2개 든 사람과 1개 든 사람, 3개 든 사람과 1개 든 사람의 차이는, 같은 능력이라면 3개 든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얼마나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 또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수채화가는 형태를, 아주 복잡한 수채화를 그리는, 사실적인 수채화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슬라이드를 비춰서 형태를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추면 확대되겠죠. 캔버스 위에다가 아니면 화지 위에다가 비춰서 거기서 형태를 따냅니다. 그러면 직접 이걸 보고 그리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걸 1시간 만에 형태를 잡는 거죠. 그래놓고 채색을 얹은다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캔버스 위에다가 사진 인화를 해버립니다. 인화를, 실크 스크린 같은 거 인화를 해서 하면 형태가 이렇게 그릿하게 나타나죠.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을 브로마이드 같이 크게 뽑아서 그 위에다가 유화를 얹어서 밑에 형태를 다 가리고 유화 느낌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형태를 잘 잡는 일이라면 형태가 처음부터 잘 나온 어떤 대상 위에다가 혹은 뺏기거나, 그렇죠? 뺏기는 방법도 있겠죠.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형태를 정확히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뺏기거나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그림은 잘못되었다. 그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8세기 정도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죠. 정작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편안해하고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의 다양한 기법이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좀 전문가적인 사고방식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방식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죠. 물론 뭐 복사기, 컴퓨터, 뭐 슬라이드 이런 것이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데 물론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데서 좀 열려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울 때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직접 그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